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시입니다. 오늘 네. 초대 손님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미국물 먹고 돌아오셨어요. 물은 한국물이 제일 좋네요. 야, 워싱턴 어땠어요? 워싱턴 처음 가보셨나요? 워싱턴은? 네, 저 처음 가봤습니다. 워싱턴 처음 가봤는데 그냥 사실 저희가 공항에 내려서 호텔로 이동하고 그리고 자고 의회 갔다가 호텔로 왔다가 의회 왔다가 호텔로 왔다가 하는 일정이었어서 사실 이게 뭐 이동 간에 그 다른 곳들을 전혀 보지 못해서 뭐 이렇게 워싱턴에 왔다는 느낌보다 그냥 한국인지 아닌지 의회에 들어가야 약간 외국이구나, 그리고 호텔에서 외국인들 보면 외국이구나 하는 정도였던 것 같고, 그냥 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 차 타고 가면서 워싱턴 타워를 봤는데 네. 워싱턴 타워가 169m래요. 네, 근데 그 워싱턴은 워싱턴 타워보다 높은 건물을 못 짓게 돼 있답니다. 아하. 그래서 건물들이 다 낮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조지 워싱턴 그 건국의 아버지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탑보다 높은 건물을 못 짓겠다는 거 굉장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연 저런 역사적인 보존들을 좀 하고 있는가, 역사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보존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정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다 의회에서 뭐 의원들 만나거나 뭐 행정부 인사 만나거나 뭐 하다 보니까 주로 대화가 위주였고, 워싱턴을 따로 좀 이렇게 볼 시간까지는 없었던 것 같으네요. 네. 저도 이제 2022년에 청와대 출입 기자 할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워싱턴을 갔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때 이제 아들 부시가 이제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하고 굉장히 이제 그 대북 협회 정책을 추진하는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상대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악의 축이네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갔었는데 저는 이제 기자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가 당시에 KBS에 2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30대 뭐 초반 이렇게 젊은 나이였으니까 이진 기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호텔에서 기사 쓰고 리포터하고. 그래서 저는 백악관도 못 가보고. 워싱턴에 가시는 기자들은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닌가요? 아니, 그 대통령을 수행해서 가는 청와대 기자였기 때문에. 특파원 아니고. 그래서 호텔에서 일만 하다 저도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 그렇구나. 네.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시카고를 경유해서 이제 왔긴 했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장도혁 대표 이제 모시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지금 한미 관계가 뭐 균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삐그덕거리고 있어요.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장도혁 대표랑 저랑 갔다 온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그럼 일단 영향력이 막강했던 걸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영향력을 엄청 행사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장도혁 대표와 저의 방미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걸로. 그러니까. 그리고 영향력이 막대했던 걸로. 일단은 사실 뭐 저희들 방미가 사실은 그 3박 5일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수목 일정이고 월요일 날 비행기 타서 화수목 일정하고 금요일 날 복귀하는 3박 5일 일정이었는데 저희가 이틀 빨리, 그러니까 토요일 날 출발했죠. 토요일 날 출발하고 토요일 날 출발했던 이유는 사실 이게 야당이 공식 일정 잡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부를 통해서 뭐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 공식 일정 자체가 4개뿐이 안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IRI에서 초청이 와서 이제 공식 일정 잡는데 추가 일정이 3개뿐이 더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3박 5일 동안 4개의 일정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 4개 때문에 가는 거는 좀 그렇더라. 우리가 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런 루트도 아니고 완벽하게 아니고 맞아떨어지진 않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좀 사전 준비들이 있어서 당을 통한 공식 일정 외에 비공식 일정이 한 12개 됐어요. 그러니까 비공식 일정이 훨씬 많았죠. 그중에서 이제 공개가 좀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 것들이 이제 좀 공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3월 달에 원래 방미가 결정돼 있었는데 그리고 1월 달에도 희한하게 저희가 미국 간다 그러면 방해가 들어와요. 안팎으로. 네, 그래서 이게 야당이 미국만 간다 그러면 지금 안팎으로 방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엔 좀 보안에 세게 붙였습니다. 보안에 세게 붙이고 토요일 날 출발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와 저만 안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니, 방해가 들어온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일정의 방해도 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던 일정의 방해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네네. 이재명 정권에서 그 야당의 방미를 특히 대표단의 방미를 좀 탐탁지 않게 여겨서 뭔가 좀 차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뭔가 그거를 제가 구체적으로까지 잡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명확하게 방해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3월 25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는 티켓팅도 했고 호텔 예약까지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취소를 했었고 그래서 야 이게 방미가 쉽지가 않겠구나. 공식적인 방미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사실 이번에 방미할 때는 별 일정을 안 잡았죠. 공식 일정을 안 잡고 사실 비공식으로 일정을 더 많이 잡은 상태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 알려지기는 현장에서 막 가서 잡았다 그런데 아니고 거의 다 일정을 잡고 들어갔다. 그리고 한 8개 정도의 추가 일정을 잡고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비공식 일정이 실제로 한 2-3개가 생겼는데 그거는 추가 일정이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를 만났던 분들이 이 사람들도 꼭 만나고 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로 일정이 생긴 것들 해서 이제 당에서 공식 일정이 한 4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일정 잡힌 게 한 12개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적지 않은 만남을 했고요.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한미 관계가 갈라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나요 아까? 아니 그러니까 네. 공화당 의원 55명이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쿠팡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며칠 전이죠. 여기 미 공화당 내 어떻게 보면 최대 규모의 정책 코커스 중 하나인 공화당 연구위원회라고 하죠. RSC. 예, 예. RSC 소속 의원 50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명백하게 차별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발표를 네, 했거든요. 지금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이 50명 의원 중에서 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데럴 아이사라는 의원이 있는데 네. 이 의원이 저희 방미 일정의 첫 번째 미팅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비공개 일정 중에 첫 번째 미팅 데럴 아이사 의원을 미팅을 했는데 이분이 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우리가 방미를 왜 했냐라고 하면 방미를 왜 했냐라고 하면 저희가 야당이 방미하면서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려고 미국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도 좀 알리고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지금 이 한미 동맹이나 한미 외교가 완전히 지금 근가 있는 균열이 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게 미국과의 관계라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안보뿐만이 아니라 안보, 경제, 그리고 국방,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가 원활치 않으니 이것을 누군가가 해주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빠질 수 있다. 라는 문제를 직시했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의 수많은 지지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대한민국이 진짜 위협에 빠져 있다. 그 민주주의의 위협, 법치주의 파괴의 위협, 그리고 경제 붕괴의 위협, 안보 붕괴의 위협 이렇게 크게 3가지에 대한 위협은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이 해결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보수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의 위기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문제인식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해보자. 왜냐하면 보수 지지자 수많은 분들이 미국에 의존하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접 미국과 대화를 해보자라는 필요성을 진작에 느껴서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준비해서 1월에도 방미를 한번 시도를 했고 3월에도 시도를 하고 4월에 이제서야 이루어졌던 건데 주안점은 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게 첫 번째.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붕괴 상황들을 이거 최우방인 미국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네. 이것을 직시하고 있어야지 미국도 더 주의 깊게 볼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란 사태 등으로 인해서 경제라든지 지금 이런 에너지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미국과 대화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미국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한미동맹의 결렬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니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민주당 집권 여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야당 국민의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것도 세 번째로 안보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한다는 건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룬 게. 그런데 지금 여전히 패권 전쟁 중이고 미국 역시도 패권 전쟁 중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이 최우방국 중 하나라고 느꼈던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을 택하는 것 같단 말이죠. 예. 그 북한을 택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미국과 우리가 안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미국이 지금 여기 뭐 DMZ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국과 상의 없이 지금 통과시켜 버리려고 한다든지 9.19 군사합의 복원시키려고 한다든지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안보에서도 나오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알린다. 이것이 일단 저희들의 목적 중에 하나였고요. 또 이 목적을 통해서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한국에 여전히 남았다는 것을 알리는 게 주안점이었습니다. 네. 민주당과 얘기가 되지 않더라도 이재명 정권과 얘기가 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고 있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있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6.25 전쟁 당시에 우리들을 도우러 들어왔던 미군에게 감사하고 있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야지 대화 소통 창구가 끊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방미를 통해서 외교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데 후퇴만 하고 있는데 후퇴만 하고 있죠. 지금 팩트시트도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무역 관세 협정 팩트시트도 팩트시트에 작성했다고 하고 그 이후로 진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국민들께서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이 다시 연결한다면 이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지방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 저희들 방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들어갔었을 때 사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그리고 그 행정부처 그리고 여기에 그 미국의 보수 정권의 보수 정당의 싱크탱크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그럼 IRI라든지 그리고 헤리티지 연구소라든지. 그럼 지금 이런 곳들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에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미국 측에서 먼저 얘기합니다. 네. 미국과 한국과의 외교 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 이거 꼭 나오는 얘기. 우리가 그렇죠.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하더라. 이쪽에서. 그리고 쿠팡 사태 우리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하더라.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오는 주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실 미국의 입장을 한국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이번에 가서 미국의 입장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었다.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이 바라보는 지금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이게 주로 의원들을 만나려면 로비스트를 통해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로비스트 통해서 만나도 5분, 10분 이상 만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야당 대표가 갔는데 통상 30분 정도의 미팅 일정이 잡혔는데 그러니까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했다는 거죠? 네, 30분 정도가 잡혔는데 중요한 것은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실제로 30분 잡고 들어가는데 1시간, 20분 잡고 들어가는데 1시간, 뭐 40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대화 중에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시간이 늘어났겠죠. 근데 매 미팅마다 다 시간이 늘어났다. 시간이 저희들의 요구에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대화 중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쿠팡 사태 같은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다 얘기했던 주제입니다. 그걸 공화당 의원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실제로 지금 공화당 의원들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만 만났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미팅을 설계할 때 당시에 그냥 컨셉 없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컨셉이 명확히 있었습니다. 공화당, 친트럼프, 트럼프의 핵심. 네.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트럼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고 친트럼프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공화당이라는 전제하에서 만나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당대표죠. 공화당의 당대표이자 사무총장이자 전략기획총장이자 그리고
선거 대책 본부장까지 맡고 있는 조 그로터스도 만나고 왔고. 네. 그럼 지금 이 굉장히 만나기 힘든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럼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왔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지금 이제 안보 쪽을 관장하는 사람들, 안보 국방을 관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 쪽을 관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컨셉을 두고 갔다. 그럼 지금 이제 뭐 안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안보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빌 해거티 의원 상원의원,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만났고요. 네 그리고 여기 라이언 징키 의원, 조 윌슨 의원 등을 만났는데 뭐 빌 해거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라인의 실세로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2기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그 국방장관이죠. 국무장관으로 1순위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섀도우 캐비넷과 실제적인 안보를 미리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대화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진짜 네. 많은 사람들을 네, 만나고 그래서 지금 왔네요. 이게 레거시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있지 않는 게 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장동혁 대표가 백악관 앞에서 그 멋진 사진 국회, 의회 네. 그것만 기억하고 있죠. 그것도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조 그로터스 만났다는 것도 굉장히 놀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조 그로터스가 지금 공화당의 선거를 다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달에 이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조 그로터스 같은 경우는 전국 주를 다 돌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 바쁜 시기에 저희들과 만나서 약 40분간 면담을 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방금 말했던 빌 해거티 의원 같은 경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라인에 아까 실세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국무장관 후보군 중에 지금 1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차기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 중에 1위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 지금 만나서 이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 윌슨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 13선 의원입니다. 예. 네, 13선 의원이고 또 한국에 대한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의원실에 큰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조 윌슨 의원인데 조일선이라고 한글로 한국식으로 표기를 한 네, 거죠. 조일선이라고 한글로 딱 적혀 있습니다. 조일선 의원이네. 그러니까. 네, 조일선 의원. 그래서 딱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는데 이 분이 그냥 한국에 대한 사랑이 많았다라고 의미 있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실제로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주한미군 예산의 심의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하는 분입니다. 아하. 네, 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반드시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죠, 당연히. 네, 그리고 지금 라이언 징키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전 내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이런 사람들 만나고 왔다고요. 근데 왜 그 백악관 사진만 그렇게 유포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안보 부분만 해도 지금 이런 영향력 있는 네. 사람들, 실제로 트럼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아까 그 백악관 사진이 아니라 의회 사진은 네, 의회 사진. 의회 사진은 여기가 저희들이 그 월요일 날 미팅이 잡히면서 먼저 출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름도 제가 너무 많아서 막 헷갈린다. 여기에 그 조 그루터스 의장을 이 월요일 날 저녁 때 약속이 잡혔었어요. 그리고 조 그루터스 의장하고 데럴 라이사 의원, 아까 지금 저희들 이 쿠팡 관계된 것들 네. 이거 발의했던 50명 의원 중에 네. 한 명. 이 데럴 라이사 의원하고의 미팅이 잡혀서 저희들이 먼저 출발을 한 건데 토요일 날. 이것도 막 문제 삼는데 먼저 출발했다고. 아니 주말 반납하고 일하러 간 게 왜 토요일 날 출발했는데 토요일 날 출발해서 비행기에 16시간 네. 있었는데 예.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도 데럴 라이사 의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딱 데럴 라이사 의원이 공개됐더니 힘도 없는 사람 만났다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건데 데럴 라이사 의원 같은 경우도 10선 의원입니다. 예. 10선 하원 의원이고 이 사람은 기업가 출신인데 기업가 출신이라서 친기업, 친시장적이에요. 그리고 경제 쪽에 굉장히 통입니다. 왜냐하면
미 의회 재산 1위예요. 미 의회에서 재산 1위인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선 의원이고 그리고 기업가 출신이고 장교 출신이에요. ROTC 장교 출신. 그러니까 소위로 인가해서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어때요? 안보 국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물 경제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과의 대화는 주로 안보와 경제였는데 경제성 쿠팡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쿠팡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지금 한국이 미국에 페널티를 주고 중국 기업에 베네핏을 준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동맹인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 손잡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럼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앞으로의 한미 동맹의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미국도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좌파 정권이 들어왔었을 때마다 미국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에 그래서 보수에서 집권할 준비가 돼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야 민주당이나 이 좌파 세력들이 한국에서 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균열이 오가긴 또 하는데 그래서 보수 정당은 미국이 바라보면 보수 정당이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힘이 없어. 집권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집권해 나갈 것이냐는 또 중요한 의제들도 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다 이거죠. 궁금해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8일간의 방미는 사실상은 이 일정들이 뭐 숨 쉴 틈도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그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세 곳도 다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아까 IRI라든지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 그리고 AFPI 같은 경우도 다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날 때마다 의제들이 있어야 되니 장동혁 대표와 저는 거의 밤샘 작업이었다. 하루에 거의 3시간 잤다. 그렇겠네. 네, 4시간도 자지도 못했다. 거의 2-3시간 자면서 이 미팅들을 끌어갔는데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얻은 성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안보 분야에 진짜 실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이 안보에 대한 방향성들을 논하고 방향성들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 그것도 그냥 소통 창구가 아니라 아주 핵심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영킴 의원 만났는데 이거는 지금 정청래 대표 때문에 좀 이슈가 된 거 아시나요 혹시? 정청래 의원이 내가 평의원 때 미국 갔을 때도 아태소 위원장은 만났는데 야 야당 대표가 가서 아태소 위원장도 못 만나고 뭐 해서 이거 망신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영킴 의원이 아태소 위원장이에요 현직.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장동혁 대표랑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올렸죠 SNS에. 그래서 아태소 위원장이 현직 아태소 위원장이 영킴 의원인데 영킴 의원이 아태소 위원장인지 몰랐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영킴 의원 같은 경우나 지금 저희가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도 만났는데 그럼 지금 영킴 의원은 아태소 위원장이니까 이 중요성을 경제적인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 세입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럼 세입위원회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관세나 무역협정 세제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의 결정하는 최고 경제 부분의 권력기구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실권자인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도 저희들이 만나고 왔다. 그럼 지금 이 경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경제 분야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하나에서 이렇게까지 뻗어 나왔는데 분명한 것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이 흔들려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영속적으로 발전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관계는 단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보나 국방의 문제를 벗어나서 안보 국방뿐 아니라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미래 산업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다. 에너지 수급과도 엄청난 영향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과의 동맹이냐 중국과의 이 친하냐 이 사이에서 이게 고민할 일이냐. 지금 우리들은 분명히 자유진영 대한민국 국가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데럴 라이사 의원 같은 경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이분도. 그러면 올해로
미국이 독립을 250주년 맞는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이끌었던 국가라는 것이고 슬픈 소식은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노력하고 있다. 네. 미국도 노력하고 네, 있다. 미국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독립선언문의 한 문장을 인용을 합니다. 네. 네, 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더 나은 연합체를 이루기 위하여라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인용했냐면 우리나라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조차도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다. 그래서 더 나은 연합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더라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거 포기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진짜로 의미가 있었던 얘기고 또 데럴 라이사 의원이 굉장히 연배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10선 의원이고 본인의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학이 딱 서 있는 분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코리아 퍼스트, but with America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우선주의, 한국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렇죠. 거죠. 동맹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한 겁니다. 이 말인즉슨 아메리카 퍼스트, but the Korea, but with Korea. 뒤집으면 네, 뒤집으면 거기서 만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분이 마가 사상을 또 굉장히 이 마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마가 세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이 마가는 미국만 위대해지자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네, 동맹도 함께. 네, 세계대전 이후에 끈끈했던 우리들의 동맹을 다시 끈끈하게 만들고 동맹국들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일어서자는 것을 담고 있다. 이 마가.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우리는 이제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 네. 요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좁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가 사상 자체는 이 마가 사상 자체가 미국만 잘 살자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끈끈했던 우리의 동맹들, 혈맹들이 다시 한번 더 끈끈함 속에서 다 같이 성장하자는 걸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코리아 퍼스트 버 with America 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궁금한 게 그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만나보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 뭐 출국 금지, 체포, 구속 없는 신변 보장 이런 걸 미국 측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 또 동아태 차관보 같은 경우는 쿠팡 사태 해결 없이는 핵 추진 잠수함 후속 협상 어려울 거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트럼프 만나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 지지도도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보면 걸고 넘어지는 건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김인수 의원 만났을 때 그런 선입견을 확실히 갖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뭔가 신중이다라는 어떤 그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있어요?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 북한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신에 가까웠다고 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뭐 대만에도 쎄쎄, 중국에도 쎄쎄. 뭐 이렇게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미국에 땡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 쎄쎄, 대만에 쎄쎄 하면서 미국에 땡큐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할래, 중국 할래 하는데 중국 할래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을 아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미 의회 보고서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게 힐지라고 네. 미국 의회에서 나오는 그쵸. 그 신문에 네네. 보도가 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재명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지금
핵에 대한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 50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과 계속 이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미 군사훈련도 약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중에서 지금 이거 그 우방들에게 지원을 협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미국의 미국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고 대래 이란에 지원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기존의 자유질서가 대한민국이 지키고 있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방미는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걸 넘어선 방미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잖아요. 그래서 야당 대표 만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가서 고위급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각 국가에서 부담스러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야당 대표를 고위급들이 만났다는 것은 트럼프의 핵심들이 만났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만큼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설령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이 현재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치 않더라도 이것은 지금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미국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의 대화가 아니라 앞으로도 대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로 잘못했던 것은 국민의힘이 역사가 아주 긴 보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정당인데 어떻게 미국 공화당과 이렇게 소통 라인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상시적인 채널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만들고 왔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대표가 방문한 게 3년 전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방문이 마지막이었고 이게 벌써 3년이 지났더라. 근데 그마저도 여당 대표였을 때 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 대표로서 갔던 거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인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야당 대표라고 하기엔 대통령으로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다라고 미국에서 인지한 상태로 받았던 것이고 지금 힘없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초의 방문이나 다름이 없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서 트럼프 핵심 라인들을 뚫었고 이들과 소통 라인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방미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그 미국 의회 앞에서 장동혁 대표랑 사이좋게 찍은 사진 하나가 이게 도대체 뭐라고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것도 이제 처음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첫날 만났던 저희 데럴 아이사 의원을 만나고 내려오는 길에 데럴 아이사 의원을 낮에 만나고 내려오는 길에 저희가 30분 면담이었는데 1시간 가량 면담을 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들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으니 이 대화에 좋은 성과를 첫 면담에서 냈으니 내려오는 길에 여기 교민분께서 저희들 보시고 사진 요청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들이 제공한 사진들하고 화질 자체가 좀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그 교민이 누군가에게 그 사진을 전달했고 그게 그렇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손에 들어갔네요. 네, 그렇게 돌고 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교민분들이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면은 저희를 알아보시고 와서 인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교민 간담회도 하고 왔거든요. 그럼 교민 간담회도 급하게 잡았지만 100여 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오셨고 거기에 있던 교민들께서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보다 더 많이 대한민국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에 있는 동안 우리 조국이 변하는 것은 아닐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변하는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이 힘을 잃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워낙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보는 분들마다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하물며 장동혁 대표 손을 잡고 국민의힘은 못 믿어도 장동혁은 믿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교민분들께서 사실은 요청하셨던 것은 사진을 저희들이 기꺼이 얼마든지 찍어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직 이렇게 많이 안 돌고 있는지 몰라도 이런 사진들은 있다. 교민들에 의해서 찍힌 사진들은 있다.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찍으려고 했으면 좋은 화질 저희 카메라로 찍었겠죠. 저희 카메라로 찍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진짜 이제 쿠팡 사태가 이제 저는 좀 걱정이긴 한데, 근데 쿠팡 김범석 의장 신변 보호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핵 추진 잠수함
후속 협의조차 어렵다는 말까지 하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대응 태도인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그 한국의 국내법 적용에 있어서도 불평등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정부 시각은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 이제 이걸 그냥 이렇게 바로 막 받아버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동맹이라는 게 과거 군사 동맹에서 이제 경제, 그럼요. 그다음에 기술 동맹, 그럼요. 에너지 정보 공급망, 동맹. 모든 네. 게 이제 합쳐진 다 거거든요. 합쳐졌죠.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 사이에 실질적 차별이 있었는가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있었죠. 그런데 네. 원영서 변호사가 이제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동일한 예를 들어 테무나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죠. 카카오페이하고 쿠팡이 뭐 확연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과징금 차이가요. 무려 몇십 배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천만 명 정도 정보 유출이 예. 됐는데 그때 당시에 가진금이 아마 약 60억, 59억 정도 59억 됐을 원.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쿠팡 사태 같은 경우는 3,300만 명 정도가 유출됐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1,638억, 1,600억 이상을 지금 이 가진금을 했으니까 59억에 이거 60억이라고 쳐도 거의 30배죠 지금. 그렇죠. 네, 30배 정도를 부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형평성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뭐 테무나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등과도 지금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야 뭐야 왜 미국에만 페널티를 주는 거야? 미국만 지금 역차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가 되는 수치는 거죠. 네, 원영석 변호사가 이거 뭐 관련된 네네, 쿠팡과 관련해서 네. 아마 그 집단 소송인가요? 네네. 그거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요거를 구체적으로 수치를 본인이 알아본 것 네. 같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중국 테무는 한국 판매자 신분증, 동영상까지 수집하고 했대요. 개인정보. 네, 그런데 이걸 16억 정도 네, 밖에 과징금을 안 물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거를 미국 정부가 사법 주권 침해다라고 이렇게 날선 반응을 네네. 보이기보다는 네. 일단 정부 부처에서 정말 우리가 국내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걸 하지는 않았는가, 요 부분부터 저는 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당연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흐트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 때문에 중국의 비애를 어느 정도 맞춘다 정도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이 중에 상당수는 중국에 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국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중국 비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수준이라면 이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의 수출 의존도는 없나요? 미국 수출 의존도 더 높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 라인을 계속 뚫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3국가들을 뚫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 인도태평양 국가라든지 그리고 여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외교 라인들을 뚫음으로 인해서 중국 의존도를 계속 낮추려고 했던 시도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시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자유진영 국가가 아니거든요. 언제 돌발 변수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네. 중국의 돌발 변수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려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리스크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도 국가의 기능이어야 되고 정치의 기능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쎄쎄해야 된다. 근데 이 쎄쎄가 경제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보, 군사 그리고 여기에 국방, 정보, 산업. 그럼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야 이거 지금 대한민국 혹시 체제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야 이거 자유진영에서 이탈하는 거 아니야라는 움직임으로 포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은 명확하게 이런 것을 제재하는 국가거든요. 네. 미국은 명확하게 제재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 지금 무방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차별적인 대우를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건 빠르게
정상화를 시켜야지 맞고요. 네, 그리고 미국과의 오해가 있다면 빠르게 소통을 해서 이걸 풀어야지 맞는 것인데 이건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정상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법치에 대한 뭐 이거 침범이다. 네, 지금 사법권 침해. 네, 사법권 침해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OECD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경고 보내고 있죠. 예. 어떤 경고 보냈습니까? 예. 검찰 해체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이건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OECD에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으로서 어떠한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보고 있는데 정작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제사회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신호를 위태롭게 보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겉으로는 이제 실용이라는 리더십을 내세우지만 여전히 어떤 이념적이죠. 지지층의 네. 강성 지지층에 갇혀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OECD 아까 말씀하신 산하의 뇌물 방지 작업반이라는 게 있어요. WGB라는 기관인데 맞습니다. 네. 검찰청 폐지, 중수청 설립 이 과정에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가장 지적하는 부분은 부패 수사 역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보편적인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막 밀어붙이잖아요. 네네. 그럼 보편성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 SNS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군이 이 팔레스타인 소년을 뭐 고문해서 산채로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거라고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네. 물론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단서를 달긴 했어요. 근데 그게 2년 전에 영상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가짜 영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약간 뭐 어떤 정무적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도 이제 미국하고 아주 맹방이고 우리하고도 이제 군사적인 협력이 많은 나라예요. 오히려 뭔가 좀 이란 편을 든 듯한 그런 느낌을 든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맥락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방금 저는 앵커님께서 굉장히 그냥 통찰력 있게 바라보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만난 의원님들 중에서 유대인이 또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예. 날 만난 의원 중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 계셨는데 지금 그분 조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의 이 이스라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다. 예. 그리고 또 만난 의원 중에서 그 조부께서 또 이 이스라엘 쪽에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 심각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그때도 싶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국내 네. 어떤 사법 개혁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런 인권 문제는 또 보편성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뇌가 지지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기준이 지 멋대로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보면은 왜 아까 핵 잠수함 문제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 이게 핵 잠수함을 지금 오케이 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팩트시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핵 잠수함이 그때 당시에 이게 협상이 됐다라고 했을 때 첫째 날에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유일하게 저 한 명입니다. 이거 아니다. 안 될 거다. 안 된다. 했던 게 유일하게 저 한 명이에요. 지금 벌써 이제 쿠팡 문제로 해서 네. 아예 명시적으로 던졌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안 된다라고 했냐면요. 핵 잠수함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게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쪽 지식이 있으니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필라델피아 조선소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는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시설도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그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10년 15년 걸린다. 맞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제 말대로 됐죠. 그때도.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핵 잠수함을 진행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제로 협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팩트시트에서 머물렀어요. 팩트시트는 서로의 의견을 적은 거에 불과해요. 이건 협상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협상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인 거예요. 팩트시트에서 끝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럼 지금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나 비슷한 것인데. 그러니까 후속 논의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후속 논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는 핵 잠수함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군함은 외국에 발주를 못 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그 보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함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럼 이것은 지금 외국들의 본인들이 다 만들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한다면 얼마나 처리가 가능하냐 하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깊이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도 사실 우리가 거기서 바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는 없지만은 우리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도 오갔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짜로 미국과의 관계를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그리고 정보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우리는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권 회수하겠다든지. 네, 그냥 다 미국의 적대적인 거예요, 지금. 네, 미국이 느끼기엔 미국의 적대적인 겁니다. 기업에도 적대적, 그리고 안보에도 적대적, 국방에도 적대적, 그럼 다 적대적인 것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찌되었던 대한민국의 전쟁에 참여해서 이름도 모르던 나라에 참여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같이 지켰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데 미국의 공이 분명히 크게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처럼 모두 다 국방비에 올인됐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고마움을 아는 국가여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완전히 계속해서 잊어져 갈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선을 긋는 느낌이 누가 봐도 나니 미국에서도 우리를 보는 시각이 고울 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저는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아시겠지만 이제 정동영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북한의 이제 핵 그 재처리 시설 관련해서 구성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심각하죠. 네. 지금 이제 미군이 제공하고 있는 위성 관련 그 정보 제공하지 공유가 않겠다. 네. 하루 한 100페이지가 넘는데 그럼요. 그게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외국의 그 바쁜 순방 중에 트위터에 또 글을 올려가지고 정동영 두둔했어요? 장관을 두둔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얘네 정신 나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얘네 지금 우리랑 완전 손절하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방선거, 이번 6.3 지방선거가 4년 만에 돌아오는 지하체장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거.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속을 가능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선거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냐 무너뜨리지 않느냐의 선거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냐 없냐의 선거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민주당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미의 골든타임이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미를 했기 때문에 얘네 왜 방문한 거야 라는 지금 궁금증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레거시에서는 우리들이 방문한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해 주지 않고 있지만 지금 제가 그저께부터 방송 뛰고 있죠. 그저께부터 방송 뛰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유튜버들에선 이제 저희들이 만난 사람들도 이 인사에 대해서 쫙 뽑아내서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도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그러고 오늘에서야 이제 뭐 신문들에서 저희들이 만난 사람들이나 이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 이거 진짜로 위기 상황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에 속한 나라로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파트너를 택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네, 그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민들이 지금은 이제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선택해야 되는 문제다. 중국과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원하느냐 미국과 함께 가는 대한민국을 원하느냐 자유진영 대한민국을 원하느냐 자유진영이 아닌 대한민국을 원하느냐 저는 이건 결정해야 될 문제이다. 그리고 북한을 두고 주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평화를 보장받길 원하느냐 아니면 굴종으로 평화를 받길 원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자꾸 지방선거 이야기하시니까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노무현 후보가 출마했었던 그 대통령 선거가 생각이 나요. 네네. 그때 아마 의정부에서 효순 미선양 그 장갑차에 그 깔려서 안타깝게 숨지는 네네네. 사건이 네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줬거든요. 큰 영향을 그게 미쳤죠. 네. 약간 반미적인 분위기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묘하게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관련해서 약간 기존의 우리 정부의 스탠스와는 약간 다른 그 언급을 해서 동영상을 링크해서 논란을 일으킨 거라든가 최근에 이제 이 쿠팡 관련해서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이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진영으로 약간 갈라치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 같은 걸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반미적인 식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거 전략인가? 라고 의심을 하게 돼요.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반미 친중을 선거 전략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선거 전략이 아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서 정보력이 저는 국민의힘보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친미냐 친중이냐고 느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층들은 당연히 친미입니다. 네. 친중을 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이재명 정권이 모르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중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심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익을 앞에 두고 국민들의 안전을 앞에 두고 저는 실용이 아니라 이념을 택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위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 전략 중에 하나라면 차라리 낫다. 선거 전략 중에 하나라면 나은데 이게 진심이었을 때 더 위험한 것인데 전 진심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실제로 1987년부터 반미 정서를 이끌어왔거든요. 그럼 반미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미 반일 정서를 가지고 선거를 계속 활용해 왔어요, 선거에. 그리고 지금 그러한 선동이 먹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반미 반일 정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반면에 반중 정서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반중 정서가 굉장히 크게 일고 있다. 왜? 동북 공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일어난다든지 대한민국에 마약이 유통된다든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이게 반중 정서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특정 민족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혐오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과연 국익이나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미국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그 당 내부 얘기 좀 해보도록 네네. 할게요. 오늘 모 보수 성향 신문에 이런 칼럼이 났습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물러날 적기다라는 칼럼이 났는데. 묘하게 이거를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직격을 했어요. 그 기사를 쓴 신문을. 내용인즉슨 뭐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거 구구절절 옳지만 근데 보수 진영을 몰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너희 신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조선일보에서 나왔네. 예,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 윤석열과 차별을 해야 차기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한정훈을 부추겼다. 그게 누구냐? 너희 신문 아니냐?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윤 정권하고 한동훈이 갈등을 일으켜서 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와서 또 다른 대안 제시 없이 장동혁 물러나게 하고 니들이 지지하던 철부지 나르시스트를 복귀시켜 한국 보수 진영을 또 망치려 하는 거냐? 이건 장동혁 대표를 약간 지지한 느낌도 나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언론이 보수 언론이냐 좌파 언론이냐 구분되는 것도 저는 웃기다고 생각해요. 예. 언론은 중립이어야죠,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들이 그래도 보수보다는 진보 진영에 가까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중에 조중동이 보수의
가까운 제가 볼 때 보수에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중립을 잘 지키는 예. 언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중동이. 근데 지금 이 중립을 지키던 언론들마저도 본인들의 뭔가의 고집을 피우고 있다. 사람에 대한 고집을 피우고 있다. 내가 선호하는 인물에 대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사실 이 패배의 보수의 패배에 조중동 책임론이 붙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들은 사실은 이게 이념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이거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건 너무나 기울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좋은 기사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냥. 거의 그냥 지금은 뭐 네. 제가 볼 때는 조롱하는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의 지지자들은 레거시를 보는 게 아니라 레거시 기피 현상이 나고 지금 유미디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이랬던 거 아니다. 미국도 그랬죠. 네. 그럼 이거 지금 국제적으로도 외국 사례들도 레거시를 의존도를 낮추고 뉴미디어로 보수 지지층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강력한 보수 지지자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이게 어차피 지금 올드 미디어들이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본인들의 고집대로 이 정치를 움직이길 원하고 세상을 움직이길 원하고 사회를 움직이길 원한다면 이 몇몇 펜대 굴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움직여 왔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펜테 네. 말씀하시니까 네. 홍준표 전 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보수판을 자기들 입맛대로 짜려고 이제 편대를 굴리는 것 같은데 그 편대 하나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던 그 낡은 설계가 과연 앞으로 유효하겠느냐라고 직격을 했는데 이제 홍준표 지사는 이 신문한테 예전에 많이 이제 당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자세히 곱씹어보면 맞는 분석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문이 이제 오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 아니고 극우 숙주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뭐 숙주 정당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극우라는 표현을 국민의힘에 붙이는 게 온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생겨요. 왜냐하면 저는 극좌나 극우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안 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극우나 극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극좌나 극우는 폭력혁명을 당연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력 신문의 칼럼니스트가 국민의힘을 극우 숙주 정당이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언론들이 올드 미디어들이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프레임을 계속 걸려고 하고 본인들의 프레임을 걸 때는 똑같아요. 프레임은 선동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선동을 하기 위해서인데 선동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군중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군중들을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선동하는 용어로 프레임을 해서 극우라는 것을 쓰는 것인데 사실 대한민국에 제가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극우에 대해서 찾아본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극우에 대한 연구 논문들을 꽤 찾아봤거든요. 국외 논문들을. 그러니까. 그럼 이게요. 지금 유럽 등지에서 지금 극우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죠.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극우라는 단어가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극우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했던 논문들,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 논문들조차도 정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안티테제로서 극우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반통합적인 표현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히 나옵니다. 정적 제거용 안티테제로 극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언론도 그렇게 쓰고 있다 보세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폭력주의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극우에 대한 이 해외 사례, 우리나라에는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해외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폭력성을 띠느냐. 그 다음에 다른 이 사상들을 배척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만 맞다고 우기느냐.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인종차별적이냐. 예. 네 번째가 민족주의냐라는 거예요. 4개. 그럼 이거를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요. 우리 보수는 폭력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대래 민노총처럼 저런 폭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민족주의보다는 국제주의 아닙니까? 그럼요. 보수는 국제주의고 정확히는 대한민국 좌파가 민족주의에 가까웠죠. 이때까지 그렇죠. 우리 민족, 우리끼리.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근데 유력신문의 칼럼니스트가 그런 용어 개념조차 모르고 쓴다는 거는 굉장히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 정치적인 의도가 명백히 깔렸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극우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정적 제거용 안티테제로 그냥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극우라는 표현을 해서 누가 대한민국에 극우가 있습니까? 누가 폭력주의를 했고 누가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했고 누가 민족주의를 주창했으며 누가 지금 다른 이념에 대해서 배척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배척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민주주의는 뭐 어떠한 의견도 수용해야 된다가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들의 사상 외엔 모든 걸 배척하기 때문에 자유진영에서는 공산주의와 이 사회주의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 사상, 그럼요. 유일 당, 그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김정일 체제, 네네. 김정은 체제에서는 그 통치자 한 사람을 유일신으로 받들고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전체주의만큼은 배척하는 것이다. 예, 이것을 배척하는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배척, 폐쇄하고 억압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극우라는 이 프레임을 써서 지금 정적 제거용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극우로 프레이밍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장파나 혁신파로 둔갑시키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올드 미디어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올드 미디어의 프레임을 깰 수 있냐 없냐는 이것에 굴하냐 굴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그 예를 들어서요.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올드 미디어들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트린 사람들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 세계적인 지도자들 중에서 우파 진영의 지도자들, 강한 지도자가 나오는 곳들은 보면 이 올드 미디어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이걸 깨트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 올드 미디어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에는 무릎 꿇는다라고 하면 저는 개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당의 개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올드미디어의 이런 숱한 공격을 이겨내고 나아간다면 보수 정당이 다시 한번은 살아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 MBS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15%까지 떨어졌고 민주당이 48%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여론조사 나도 뭐 정치 부의자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48%인데 국민의힘이 15%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지를 보류하고 멈춰 있는 사람이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극우정당 프레임이라는 거, 그런 부분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당 내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밖에 가서 계속 욕하고 다녀요. 우리 어머니는 사기꾼이고 아버지는 엄마보다 더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안에 대한 평가라는 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현진 의원은 좀 독특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요? 일단은 좀 전에 그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저는 지금 이 정도 수위에 가면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이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지금 MBS 같은 경우나 갤럽 같은 경우를 주로 올드미디어들에서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명히 최근 여론조사 중에 조원 CNI도 있습니다. 그럼 조원 CNI 같은 경우가 사실은 최근에 정치 현상들을 가장 잘 맞춘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의 당선, 당대표 당선을 예측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조원 CNI 한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오차 범위가 아주 가깝게 맞췄고 지난 대선 가장 높은 확률로 맞췄던 것도 조원 CNI입니다. 근데 지금 조원 CN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기억할 때 우리가 9월 달에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11월, 12월 정도에 완전히 오차 범위로 붙었습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미 전에
20%대 후반대였다면 지금은 방미후에 4%가 올랐습니다. 32, 3% 나옵니다. 어허. 이게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그런 여론조사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올드미디어들이 보도를 안 해서. 보도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 여론조사, 정당 여론조사에 대해서 논하면 전 누구랑 논하든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7월 달부터 전수조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데이터까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거는 지금 박영환 앵커 같은 경우는 아실 텐데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저는 여론조사를 보면 백데이터까지 반드시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실 평론하는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백데이터 보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냥 수치만 보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이건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방미 이후에 지금 조원 CNI 같은 경우는 4%가 오른 여론조사를 보이고 있고 30% 초반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MBS나 갤럽 같은 경우와 조원 CNI 조사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일단은 여기에는 면접자 설문 방식이고 여기는 ARS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면접자 설문 방식의 경우에는 여당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권할 때는 윤석열 정권 집권할 때는 우리가 좀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이 면접자 설문 방식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조원 CNI가 왜 신뢰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냐라고 생각하냐면요. 표본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표본 1000명이라면 여기가 주로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표본 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조원 CNI가 가장 근사치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32, 3%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10% 정도, 10%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조원 CNI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분명히 우리랑 완전히 오차범위 접전까지 갔었는데 이것을 10% 벌려놨다. 근데 이 주요 원인은 제가 방금 앵커님이 말씀했던 걸 내부 분탕질. 내부 분탕질로 꼽습니다. 우리 부모를 내가 자식이 낳아서 욕하는데 누가 존경할 것이며. 우리 아버지 사기꾼이고 어머니는 사기꾼이다. 이 정치인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치인 정치하겠다고 나왔는데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정치에선 안 될 사람 이런 적이 있어요. 그 누가 뽑겠어요? 아무도 못 뽑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당이 지금 똑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내부에서 내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부를 공격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부만 공격합니다. 이게 가장 쉬운 정치예요. 제가 이걸 항상 우려하는 정치인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똑같이 공격하면 우리 당 의원들이 똑같이 공격하면 이게 티가 잘 안 나요. 진짜 화력이 센 사람들만 주목받아요. 네. 이 사람들 공격 잘 패는 사람들. 그렇죠. 딱 포인트 찝는 사람들. 몇 명 이건 실력 차가 딱 나와요. 민주당을 공격하는 건. 근데 내부를 공격하는 거는 그냥 공격하면 뉴스에 바로 다 실려요. 그리고 내부 조중동부터. 공격하면 네. 양식이 있는 의원이다. 마치 그렇게 치워도 되죠. 없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이거 제가 이 최고위원 되기 전에 했던 말이죠. 누군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너 젊은 정치인이니까 내부의 문제를 좀 많이 지적해라. 그럼 금방 뜬다. 그래서 내가 그 정도 눈치가 없겠냐. 내가 지금 만약에 뜨려고 했으면 애진작에 1년 차에 떴을 거다. 정부가. 네. 이 방법은 눈에 보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너무나 많다. 그리고 지금 내부를 한 번만 공격하면 장동혁 대표를 한 번만 공격하면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전 신문에서 다 실어주는데. 그렇죠. 네, 이만큼 광팔기 쉬운 게 어디 있냐. 지금은 이제 네. 정동혁 대표가 동네 축구공이 됐어요. 아무나 가면서 툭툭 차고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나요? 저는 이 동네 축구공이 돼서 아무나 툭툭툭툭 차지만 결국에 상대방의 골을 넣는 것 역시도 이 공이다. 이리 쳐이고 저리 차이다. 네. 골을 집어넣는 것도 이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이리 차고 저리 찬 사람들이 전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온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요즘 세상은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로 속이기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잠깐 속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몇 개월 지나서 이게 진실이 알려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알려지더라. 근데 지금 최소한 보수 지지자들은 우리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이 내부 붕탄 치는 꼴이 보기는 싫겠지만은 보기 싫어서 지지는 못 보내더라도 어떤 사람이 정당을 위해서 뛰고 있고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는지는 구분하고 계신 것이 같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퀴즈식으로 네. 짧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오늘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행위 시에 후보라고 하더라도 교체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제 강원도에 가가지고 김진태 지사가 결자 해지라는 표현을 면전에서 했는데 이 해당 행위 시 후보 교체라는 발언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라고 배현진 의원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 어찌 때문에 보세요?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그게 누굽니까 이 사람이? 근데 제가 볼 예.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 참 비겁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장동혁 대표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장동혁 대표 때문에 당이 망했어, 김민수 때문에 당이 망했어. 이 당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망했어요. 여기에서 이 당에서 3선 4선 의원 배지 편안하게 달고 계셨던 분들이요.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시키셨고요. 예.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도 이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 한 번 안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도 이재명과 민주당 이렇게 엄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사법부 붕괴시키고 입법 지금 독재하고 경제 지금 이렇게 외교로 경제들 힘들게 하고 이재명 민주당 단 한 명도 제대로 공격하지도 못하는 네. 그리고 정말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방향이 싫었으면 전당대회에 나올 용기조차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당 다 망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김민수 건방지다고 손가락질하는 본인들이 지금 당 다 망치셨잖아요. 이 긴 세월 동안. 네. 본인들을 돌아봐라. 본인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로 당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힘든 시기에 십자가를 지고 나온 사람들.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도 당을 재건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발목 잡는 것 빼고는 한 적이 없는 사람들께서 성 긋는다 그으십시오. 네, 성 긋고 본인들이 장동혁 대표 배척하고 나는 우리 별도로 선대에 뛰겠다. 그럼 본인들 책임이잖아요. 이제. 네. 이제부터 이기든 지든 자기든 책임인 겁니다. 이 자신은 있느냐. 책임은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책임지겠느냐. 네. 책임질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 우리 당엔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시끄럽다는 건 개혁의 방향이 전 옳다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방향 옳다고 믿는 방향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소리를 겁먹고 주눅 들어서 낮추지 않는다면 저는 대한민국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남긴 마지막 말을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을 자꾸 이제 찾아내는데 이 국민의힘의 모든 당원이나 당직자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이 이야기를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강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 뭐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요즘 하도 미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또 헛소리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보수를 사랑하는 어떤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일단 좀 뭉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바탕에서라면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 이 발언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